고요한 새벽,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김미영은 익숙하지만 낯선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2달째.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소설 원고가 들려 있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신인 작가였지만 지금 그녀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마감 기한은 다가오고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백지였다. 창작의 고통보다 그녀를 더 짓누르는 것은 바로 할머니 박복자 여사의 상태였다. 미영가, 할미는 괜찮다니까. 어제도 밥 잘 먹고 잠도 잘 잤어. 전화기 너머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잊은 차의 거실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치매, 그 잔인한 병은 사랑하는 할머니의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것도 오롯이 할머니를 위해서였다. 미영은 할머니의 작은 한옥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정원은 늘 평화로웠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눈에는 그 평화로움마저 불안하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다. 할머니, 또 어디 가세요? 새벽 2시. 미영은 할머니의 방에서 나는 인기척에 잠이 깼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다. 미영은 조용히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묵직한 김치 항아리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항아리 안에는 잘 익은 김치가 가득했다. 할머니의 손은 김치 항아리를 드는 것이 익숙한 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할머니는 항아리를 들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봤다. 할머니는 마당 한쪽, 감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곳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미영은 할머니가 늘 가는 곳임을 알았다. 할머니는 낡은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 파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나이에 비해 능숙했다. 마치 수도 없이 해온 일인 것처럼 얼마 후 할머니는 깊게 파인 구덩이에 김치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흙을 덮고 그 위에 나무십과 돌멩이들을 올려놓아 흔적을 감췄다. 모든 행동이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숨겨야 할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영은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다. 치매 환자가 이런 섬세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단순히 기억을 잃은 노인의 기이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할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감정, 어쩌면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다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미영은 할머니가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다. 김치 항아리, 왜 할머니는 매일 밤 김치 항아리를 묻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어제 새벽에 어디 가셨어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요. 할머니는 미영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가 어딜 갔다고? 밤새 푹 잤는데. 미영이 너 잠결에 꿈이라도 꿨니? 할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천진난만했다. 미영은 할머니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할머니의 행동에는 분명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그날 오후 미영은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슈퍼마켓에 들렀다. 슈퍼 주인은 오랜 시간 이 마을에서 장사를 해온 할머니였다. 그녀는 미영의 할머니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을 터였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밤마다 김치 항아리를 마당에 묻으시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슈퍼 할머니는 미영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글쎄, 박복자 할머니가 원래 좀 별난 분이셨지. 아마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걸 거야. 슈퍼 할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지만 미영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영은 슈퍼 할머니의 대답에서 실마리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 하나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가 어린 시절 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살인 사건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쉬쉬했지만 미영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집 근처에서 젊은 여자가 죽었다는 소문, 그리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사건은 미영의 어린 시절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설마 할머니의 행동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미영은 할머니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마당으로 나섰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김치를 묻었던 감나무 아래로 향했다. 낡은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한 무언가가 호미 끝에 걸렸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고 허름한 김치 항아리였다. 할머니가 묻었던 바로 그 항아리였다. 미영은 항아리를 밖으로 꺼내 들었다. 항아리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김치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다. 항아리 안에는 잘 익은 김치가 가득했다. 미영은 실망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저 김치뿐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행동이 정말 치매로 인한 단순한 이상 행동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손에 닿는 김치 항아리에 안쪽 벽이 무언가에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손을 넣어 김치들을 헤쳐보았다. 그리고 김치 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흙과 김치 국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꽤 견고하게 만들어진 듯했다. 미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가 이토록 은밀하게 숨기려 했던 것은 바로 이 상자였던 것이다. 미영은 상자를 들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켰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흙과 습기로 인해 일부는 변색되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미영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은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할머니, 박복자 여사였다. 할머니는 지금과는 달리 환하고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그 여인 역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할머니와 비슷하게 따뜻하고 정겨웠다. 미영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친척일까? 아니면 친구일까? 사진 속 2 여인의 목에는 똑같은 은색 나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작고 섬세한 나비 모양의 펜던트. 미영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물건들이 있었다. 낡은 나무빗, 그리고 마른 들꽃 한 줌. 들꽃은 이미 시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애틋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오래된 천 조각이 놓여 있었다. 미영은 천 조각을 꺼내 들었다. 천 조각은 꽤 두꺼웠고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한때는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 있었던 듯했다. 그녀는 천 조각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천 조각의 한쪽 모서리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을 발견했다. SH 누구의 이니셜일까? 미영은 모든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의 낯선 여인, 똑같은 나비 목걸이, 그리고 SH라는 이니셜.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기이한 행동과 20년 전 살인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할머니의 손목을 유심히 살폈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매가 살짝 거치자 미영의 눈에 희미한 흉터가 들어왔다. 왼쪽 손목 안쪽에 길게 난 흉터였다. 꽤 오래된 흉터인 듯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모양은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흔적이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흉터가 상자 속 물건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생각했다. 할머니는 그 흉터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 발견한 물건들과 할머니의 흉터, 그리고 20년 전 살인사건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했다. 그때 그녀는 잠결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20년 전에 낡은 골목길에 서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미영은 그녀가 사진 속의 낯선 여인, 즉 SH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여인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나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여인은 희미하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여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꿈은 거기서 끊겼다. 미영은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현실 같았다. 마치 자신이 20년 전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꿈속의 여인, SH가 도움을 요청하던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목에서 피가 흐르던 모습은 할머니의 손목 흉터와 겹쳐졌다. 미영은 직감했다. 할머니의 행동, 김치 항아리, 나무 상자 속 물건들, 그리고 할머니의 흉터, 이 모든 것이 20년 전 살인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는 그 사건의 증인이거나 혹은 그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 묻혀있는 진실을. 그리고 20년 전 이 마을을 덮쳤던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소설가로서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미영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20년 전 시골 마을 살인 사건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블로그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그 모든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중 한 기사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년 전 작은 마을을 뒤흔든 미제 살인 사건. 김선희 씨 의문의 죽음. 단순 사고인가? 계획된 살인인가? 김선희. 사진 속의 낯선 여인의 이름은 김선희였던 것이다. 그리고 SH는 김선희의 이니셜임이 분명했다. 기사에는 김선희가 마을의 유지이자 한때는 존경받던 인물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20년 전 마을의 낡은 골목길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 내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살인 사건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미영은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김선희의 죽음, 할머니의 행동, 그리고 상자 속의 물건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김선희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여전히 20년 전의 진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치 항아리는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한 할머니의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미영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김선희의 죽음에 얽힌 모든 음모를 파헤쳐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소설 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단순한 소설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도구로서의 소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방을 정리했다. 노트북, 펜, 노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무 상자 속의 물건들이었다. 낡은 사진, 나비 모양 목걸이, 나무빛, 마른 들꽃, 그리고 SH 이니셜이 새겨진 천 조각.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힐 단서들이었다. 미영은 낡은 나무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상자 속 물건들은 마치 2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비밀을 이제야 세상에 드러내려 하는 듯했다. 미영의 눈빛에는 결의의 찬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서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새벽의 차가운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아침. 미영은 며칠 전 할머니가 김치를 묻었던 그 자리로 다시 향했다. 전날 밤 상자 속에서 발견한 물건들과 꿈속의 생생한 장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히 치매 증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할머니의 기이한 행동 뒤에는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미영은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흙냄새와 함께 축축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어둠 속에서 대충 묻었던 전날 밤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파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미 끝에 다시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다. 전날 발견했던 김치 항아리였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또 다른 흙덩이가 드러났다. 미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주변을 더욱 넓게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나무 뿌리 근처에서 또 다른 낡은 김치 항아리 하나를 더 발견했다. 모양은 비슷했지만 흙이 더 깊게 묻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더 뚜렷했다. 미영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할머니가 매일 밤 김치를 묻었던 행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치 항아리를 이용했던 것이다.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흙먼지가 풀풀 날렸다. 미영은 항아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새로운 김치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역시나 잘 익은 김치가 가득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걷어냈다. 그리고 김치 속 깊은 곳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상자는 전날 것보다 훨씬 더 작고 달하 있었다. 상자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뚜껑을 여는데 힘이 들었다. 겨우 뚜껑을 열자 상자 안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젊은 여인이 웃고 있었다. 전날 발견한 사진 속의 김선희였다.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는 듯했다. 사진 뒤편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선희와 복자, 영원한 우정. 복자는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이 사진은 김선희와 할머니의 깊은 우정을 증명하는 듯했다. 사진 아래에는 빛바랜 천으로 만든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은 손때가 묻어 있었고 한쪽 팔은 떨어져 나가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인형처럼. 미영은 이 인형이 김선희의 것이었을까 생각했다. 아니면 할머니의 것이었을까? 인형의 목에는 실로 꿰맨 흔적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실로 꿰맨 자리에는 작은 은색 나비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다. 전날 사진 속에서 두 여인이 하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은 나비 모양이었다. 이 나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 가장 아래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일기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종이가 누렇게 바래고 눅눅해져 있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김선희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김선희의 평범한 일상과 고민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몇몇 페이지에는 그녀의 비범한 활동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선희는 마을의 사회운동가였다. 그녀는 불의를 참지 못했고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마을의 부패한 정치인들과 건설회사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대명건설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대명건설은 마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와 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었다. 김선희는 이 모든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미영은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김선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대명건설과 연루된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김선희가 살해당하기 직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가진 증거를 세상에 알리기 전에 미영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그곳에는 김선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증거들을 박복자에게 맡긴다. 그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가 김선희의 친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김선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숨겨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할머니의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여전히 친구의 유언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영은 상자 속 물건들과 일기장을 꼼꼼히 정리했다. 사진, 인형, 그리고 일기장. 이 모든 것이 20년 전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민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유명한 탐사 전문 기자였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데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미영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준 오빠, 나 할머니 때문에 뭔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20년 전 그 살인사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살인이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알고 계셨어. 미영은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민준은 미영의 이야기에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이야? 미영아, 그거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민준은 한달음에 미영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미영이 발견한 물건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김선희의 일기장과 나비 모양의 장식에 주목했다. 미영아, 이 일기장이 정말 대단한 증거야. 김선희 씨가 얼마나 용감한 분이셨는지 알 수 있겠네. 그리고 이 나비 모양 장식,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단순히 장식은 아닐 거야. 민준이 말했다. 민준은 김선희의 일기장을 사진 찍고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밤늦도록 김선희의 일기장을 분석했다. 일기장에는 김선희가 대명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겪었던 위협과 협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살해당하기 며칠 전,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증거는 대명건설의 사장, 강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강 회장은 마을의 실세이자 정치인들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김선희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세상에, 강 회장이라니. 그는 지금도 이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은 분명히 방해하려 할 거야. 미영은 민준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만 해, 오빠. 김선희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할머니가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밝혀내야 해. 민준은 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래, 미영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동료들과 함께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다음 날 민준은 자신의 로펌 동료들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은 김선희의 죽음을 재수사하고 강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언론과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동시에 강 회장의 과거 비리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미영은 민준과 동료들이 사건을 파헤치는 동안 할머니의 상태를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김치 항아리를 묻는 행동을 반복했다. 미영은 할머니의 행동에서 어떤 패턴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가 김치를 묻는 장소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매일 같은 감나무 아래였지만 조금씩 다른 위치에 묻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미영은 할머니의 행동에서 영감을 얻었다. 할머니가 김치를 묻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기억 저장 방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치매로 인해 언어적인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할머니가 김치를 묻었던 장소들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지점들을 이어나가자 놀랍게도 어떤 특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김선희가 살해당했던 골목길의 지형과 흡사했다.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그날 밤의 기억을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김치를 묻는 위치는 김선희가 죽었던 장소, 그리고 그 주변의 중요한 지점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가 묻었던 모든 김치 항아리들을 다시 파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항아리에서 김선희의 사진과 나비 모양 장식, 그리고 일기장을 찾았다. 두 번째 항아리에서는 인형과 함께 다른 낡은 물건들이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항아리. 미영은 할머니가 김치를 묻었던 다른 모든 지점들을 파내려 갔다. 며칠 밤낮으로 땅을 파고 또 파기를 반복했다.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번째 항아리에서 미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 항아리는 감나무 가장 깊은 뿌리 근처에 묻혀 있었다. 항아리 안에는 김치 대신 두꺼운 비닐봉투가 들어 있었다. 비닐봉투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오디오 테이프와 작은 손수건이었다. 테이프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 손수건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한쪽 모서리에는 희미하게 자수가 놓여 있었다. 나비 문양과 함께 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김선희의 손수건이었다. 그리고 오디오 테이프, 이것이 바로 김선희가 일기장에 기록했던 강 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미영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가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이렇게 깊은 곳에 숨겨왔던 것이다. 김치 항아리는 단순한 김치 보관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기억 창고이자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미영은 오디오 테이프와 손수건을 들고 민준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이미 로펌 동료들과 함께 김선희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다. 미영이 내민 증거들을 본 민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미영아, 네가 해냈어. 이게 바로 김선희 씨가 찾던 그 증거일 거야.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즉시 오디오 테이프를 재생할 장치를 찾았다. 다행히 로펌에는 오래된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었다. 민준은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은 테이프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영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강 회장의 것이었다. 내년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려 해. 이깟 쓰레기 같은 증거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년을 당장 없애버릴 것이다. 강 회장의 분노의 참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김선희의 비명소리. 안 돼. 제발. 그 뒤에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모든 소리가 끊겼다. 미영과 민준, 그리고 로펌 동료들은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내용에 모두 경악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현장의 녹음이었다. 강 회장이 김선희를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민준은 테이프를 멈췄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 회장, 이 개자식, 이 증거면 충분해. 우리는 그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미영은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김선희의 한이 서린 듯한 손수건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희생과 김선희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증거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다시 떠올렸다. 김선희가 쓰러지던 순간 할머니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가 생긴 상처일까? 아니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목격하고 강 회장에게 위협을 당했던 흔적일까? 미영은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즉시 녹음 파일과 김선희의 일기장, 그리고 다른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담당 형사를 만나 모든 것을 설명했다.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민준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20년 전 미제 사건이 드디어 풀릴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다. 강 회장은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강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김선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미영은 할머니가 그동안 짊어져온 엄청난 비밀과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친구를 위한 정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미영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낡은 인형을 손에 들었다. 인형의 목에 달린 나비 모양 장식을 만졌다. 이 작은 장식이 김선희의 희생과 할머니의 고통,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담고 있는 듯했다. 미영은 이 모든 것을 소설로 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상처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우정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의 소설은 더 이상 백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와 김선희의 삶을 담아낼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될 것이었다. 김선희의 일기장과 강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세상에 드러나자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20년 전의 미제 살인 사건이 재수사된다는 소식은 오래된 상처를 들쑤셨지만 동시에 잊혔던 진실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는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지만 강 회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민준의 로펌 동료들은 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졌고 미영은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미영은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서점에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는 한철수 할아버지가 여전히 책에 파묻혀 지내고 있었다. 한철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책 냄새만큼이나 오랜 세월의 지혜를 품고 있는 분이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들고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혹시 이 사진 속 할머니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할머니 젊은 시절 친구분이라고 들었는데요. 한철수 할아버지는 미영의 말에 돋보기를 들어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이 아이는 선희 아니냐? 김선희, 우리 복자 옆에 저렇게 활짝 웃고 있던 선희를 내가 어떻게 잊겠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미영에게 김선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선희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정의롭고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늘 약한 자의 편에 섰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할머니 박복자 여사와는 어린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다.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니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고 세상의 부조리에 함께 분노했다. 특히 김선희는 탁월한 지성과 용기를 지닌 인물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사회개혁을 꿈꾸던 젊은이였다. 그녀는 졸업 후에도
변호사의 길을 걷기보다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인권운동가의 길을 택했다. 선희는 말이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아이였어.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지. 그래서인지 적도 많았어. 한철수 할아버지는 아련한 눈빛으로 회상했다. 특히 대명건설의 강 회장. 그자가 이 마을에 공장을 짓고 땅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모른다. 그때 선희가 나서서 그 비리를 파헤쳤어. 한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미영이 일기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일치했다. 김선희는 강 회장의 불법적인 사업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지. 선희가 그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 경찰은 그저 술 취해 넘어진 사고라고 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았어. 선희는 절대 술을 과하게 마시는 아이가 아니었거든. 한철수 할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분명히 누군가가 선희를 죽인 거야. 미영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한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미영은 놓치지 않았다. 마치 그날 밤의 기억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미영은 김선희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용기 있는 인권운동가의 이야기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할머니의 낡은 그림 도구들을 찾아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다. 미영은 할머니의 그림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다. 스케치북 안에는 할머니의 섬세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마을의 풍경,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미영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스케치 한 장이었다. 스케치는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 그림 속 풍경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김선희가 죽었던 그 골목길이었다. 그림 속 골목길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 옆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림자 속 인물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형상만으로도 섬뜩함을 주었다. 미영은 스케치 속 그림자에 집중했다. 그림자는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것은 시계였다. 그림자 속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계 아래에는 흐릿하게 이름표 같은 것이 보였다. 미영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할머니는 그림을 통해 그날 밤의 진실을 기록했던 것이다. 치매로 인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림으로 그날의 기억을 남겼던 것이다. 미영은 스케치를 민준에게 보냈다. 민준은 스케치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영아, 이 그림 정말 중요해. 할머니가 직접 그린 이 그림은 할머니가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범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어. 이 그림자가 강 회장일 수도 있어. 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그림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림 속의 시계와 이름표가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추리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강 회장의 과거 사진들을 찾아보며 그의 손목에 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시계였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들은 강 회장의 과거를 파헤쳤다. 강 회장은 20년 전 사건 당시 마을의 유일한 시계 공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시계 공장은
강 회장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시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민주는 강 회장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을 것이지만 시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영은 스케치와 김치 항아리 속 물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할머니가 숨긴 김치 항아리의 종류에 주목했다. 항아리들은 모두 마을에서 유명한 옹기 장인의 작품이었다. 그 옹기 장인은 20년 전 사건 당시에는 젊은 나이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했다고 한다. 미영은 옹기 장인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혹시 그에게서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옹기 장인은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작업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미영은 옹기 장인에게 할머니가 묻었던 김치 항아리 사진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 혹시 이 항아리가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항아리인가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걸 가지고 계셔서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옹기 장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아이고, 이 항아리들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인데 이걸 복자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 항아리들은 내가 특별히 만든 것이라 많지 않아. 아마 그 친구에게 선물로 준 것일 거야. 옹기 장인은 미영에게 김선희가 자신의 단골이었고 그녀에게 특별히 제작한 항아리를 선물해줬다고 말했다. 그 항아리들은 김선희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만든 것이었다고 한다. 특히 나비 문양이 새겨진 항아리들이 많았다고. 미영은 자신이 발견한 나비 문양 장식과 연결되는 것을 느끼며 놀랐다. 미영은 옹기 장인에게 김선희의 죽음에 대해 물었다. 옹기 장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희는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 강 회장이란 그 사악한 놈 때문에. 옹기 장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선희가 나한테 찾아와서 중요한 증거를 맡겼어. 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지. 그 증거를 이 항아리에 담아 복자에게 맡겨달라고 했어. 하지만 내가 그걸 제때 복자에게 전해주지 못했어. 그리고 선희가 그렇게 됐지. 미영은 옹기 장인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옹기 장인이 김선희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할아버지, 그럼 그 증거는 어디에 있나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다. 옹기 장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어. 혹시 강 회장에게 들킬까봐. 그래서 복자에게 전해주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옹기 장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김선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미영은 옹기 장인을 설득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강 회장은 감옥에 갈 거예요. 김선희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미영의 설득에 옹기 장인은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작업실 한쪽에 있는 낡은 선반 아래를 가리켰다. 저기, 저 선반 아래에 내가 만든 특별한 항아리가 하나 있을 거야. 다른 항아리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을 거야. 미영은 옹기 장인이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선반 아래에는 먼지가 쌓인 항아리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항아리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다른 항아리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의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다. 항아리는 다른 것들보다 작고 견고했으며 뚜껑에는 섬세한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항아리 옆면에는 희미하게 선의의 진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냈다. 항아리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이것이 바로 김선희가 옹기 장인에게 맡겼던 마지막 증거였다. 미영은 항아리를 들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김치 대신 두꺼운 비닐봉투가 들어있었다. 비닐봉투 안에는 작은 금속 상자 하나와 낡은 천 조각이 담겨 있었다. 금속 상자는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쉽게 열리지 않았다. 미영은 상자를 민준에게 가져갔다. 민준은 상자를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것이 김선희의 마지막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류 뭉치는 강 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기록과 부동산 투기 내역,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USB 안에는 강 회장과 관련된 또 다른 충격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이 김선희를 협박하고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녹음된 파일과 영상 자료들이었다. 민주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강 회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김선희를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선희 그년을 당장 없애버려. 내가 하는 일을 감히 방해하다니. 강 회장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흘러나왔다. 미영은 영상을 보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민주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옹기 장인의 증언, 김선희의 일기장, 강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 그리고 금속 상자 속 서류 뭉치와 USB. 이 모든 증거들은 강 회장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민주는 즉시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강 회장의 재구속을 요청했다. 경찰은 강 회장을 재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 강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준이 내민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특히 그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김선희를 협박하는 영상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강 회장의 재수사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20년 전 미제 살인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과 함께 환호했다.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곁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할머니가 그동안 짊어져온 엄청난 비밀과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친구를 위한 정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미영은 자신의 소설이 더 이상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할머니와 김선희의 삶을 담아낼 하나의 거대한 서사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소설은 진실을 밝히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다. 그녀의 소설은 20년 전 그날 밤 김선희가 옹기 장인에게 마지막 증거를 맡기던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지난 세월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미영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그것이 할머니와 김선희의 희생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강 회장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자 마을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휩싸였다. 20년 전 미제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소식은 잠자고 있던 악몽을 깨웠지만 동시에 정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는 증거를 통해 경찰을 움직였고
그의 로펌 동료들은 강 회장의 비리 네트워크를 낱낱이 파헤쳤다. 미영은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강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민준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특히 김선희의 일기장, 그녀의 손수건, 그리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강 회장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체포는 전국적인 뉴스 헤드가 되었고 여론은 들끓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에는 강 회장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사들이 실렸다. 심지어 김선희의 평판을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민주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 그는 언론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 회장의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공개했다. 그의 로펌 동료들은 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로비 내역을 폭로했고 강 회장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민준의 활약은 대중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고 강 회장의 변호인단은 궁지에 몰렸다. 미영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강 회장의 재수사 소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 땀을 흘리며 흐느꼈다. 미영은 할머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잃었던 기억 속에 김선희의 죽음과 관련된 더 깊은 트라우마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어느 날 새벽, 미영은 할머니가 또다시 김치 항아리를 묻으러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할머니는 감나무 아래가 아닌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쪽으로 향했다. 미영은 조용히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할머니는 창고 벽을 더듬더니 벽돌 몇 개를 치우고 그 안에서 낡은 그림 액자 하나를 꺼냈다. 액자 안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그림이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그림 액자를 품에 안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다. 그리고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행동에서 어떤 패턴을 찾으려 했다. 할머니는 그림 액자를 품에 안은 채 마당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정하고 휘청거렸다. 미영은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림 액자, 그리고 할머니의 불안한 발걸음. 마치 할머니가 그날 밤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영은 할머니가 빙글빙글 돌던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을 유심히 살폈다. 할머니는 마침내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은 마당 한 구석,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낡은 우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물은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되어 뚜껑이 덮여 있었다. 할머니는 우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선희야, 선희야, 여기. 미영은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가 김선희의 이름을 부르며 우물을 가리키다니. 혹시 그날 밤 김선희의 죽음과 우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우물 쪽으로 다가갔다. 우물 뚜껑은 낡고 녹슬어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우물에 뭐가 있어요? 왜 자꾸 우물만 보세요? 할머니는 미영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우물을 응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영은 우물 뚜껑을 열기 위해 애썼다. 뚜껑은 무거웠고 녹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영아, 괜찮아? 강 회장 측에서 너희 할머니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할머니가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당분간 조심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미영은 민준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강 회장이 할머니를 노린다고. 할머니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우물 뚜껑을 열어야 한다는 다급함을 느꼈다. 그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미영은 직감적으로 강 회장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호해야 했다. 할머니, 빨리 피해요.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물을 응시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선희야, 증거. 강 회장의 부하들은 미영과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미영은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그들을 막아섰다. 할머니를 건드리지 마. 미영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거침없이 미영을 공격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미영은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보호하려 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가진 비밀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부하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로 차며 저항했지만 그들은 숫자가 많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듯했다. 미영은 온몸으로 할머니를 감싸 안았다.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미영의 손을 뿌리치고 우물 쪽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낡은 우물 뚜껑 위로 올라섰다. 선희야, 내가 지켜줄게. 할머니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강 회장의 부하들은 할머니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우물 뚜껑 위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다. 뚜껑은 오래되고 낡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미영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위험해요. 내려와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우물 뚜껑 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뚜껑의 한쪽 모서리를 더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뚜껑의 한 부분이 움직였다. 뚜껑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때 강 회장의 부하 중 한 명이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할머니를 우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감히 어딜 숨기려 해. 남자가 소리쳤다. 미영은 남자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남자를 막아섰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남자는 미영을 밀쳐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민준이 도착했다. 그는 경찰과 함께 나타났다. 민준은 강 회장의 부하들이 할머니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거침없이 달려들어 남자들을 제압했다. 경찰들도 즉시 강 회장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우물 뚜껑 위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미영이 사진 속에서 봤던 나비 모양 목걸이였다. 하지만 이 목걸이는 다른 나비 목걸이와는 달랐다. 펜던트가 열리는 형태였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민준에게 목걸이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나마 또렷해지는 듯했다. 선희가 숨겼어. 할머니가 힘겹게 중얼거렸다. 민준은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는 목걸이의 펜던트를 열었다.
펜던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가 들어있었다. 마이크로칩은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그 존재감은 엄청났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것이 김선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마지막 증거라는 것을. 강 회장의 모든 악행이 담겨 있을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휘청거리며 우물 뚜껑 위에서 쓰러지려 했다. 미영과 민주는 동시에 할머니를 붙잡았다. 그들은 할머니를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할머니는 이미 기력을 소진한 듯 미영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민주는 마이크로칩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경찰에게 마이크로칩의 내용을 즉시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마이크로칩을 압수하고 강 회장의 모든 악행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의 모든 부패와 살인 행위가 이 작은 마이크로칩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미영은 할머니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잃었던 기억 속에서 마지막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을까. 그녀의 희생과 용기에 미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병원에서 민주는 마이크로칩의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이크로칩 안에는 김선희가 죽기 직전까지 수집했던 강 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자금 세탁 기록, 정치인들에게 제공된 뇌물 명단, 환경 파괴를 덮기 위한 조작된 문서들, 그리고 김선희를 살해하라는 강 회장의 육성 지시가 담긴 고화질 영상 파일까지. 이 모든 증거들은 강 회장을 종신형에 처할 만큼 강력한 것들이었다. 민주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강 회장의 즉각적인 재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즉시 강 회장을 재구속했고 언론은 이 모든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강 회장의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미영은 할머니의 병실에 앉아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 그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저항이자 김선희와의 영원한 우정에 대한 맹세였다.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미영은 이제 자신의 소설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이야기, 즉 김선희의 희생,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그리고 강 회장의 악행에 대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의 소설은 단순한 픽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마을의 어두운 과거를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며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기록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칩 안에 담긴 진실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녀의 소설은 이제 비로소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녀의 소설은 빛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었다. 강 회장의 마이크로칩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20년 전의 미제 살인 사건은 물론 그의 뒤를 잇는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그는 정의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미영은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소설은 이미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가 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모든 증거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뻔뻔하게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펼쳤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칩에 담긴 영상과 음성 파일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다. 특히 김선희를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그의 육성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살인, 횡령, 배임,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재판은 시작되었지만 강 회장 측은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 민주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 그는 자신의 로펌 동료들과 함께 강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의 불법적인 시도들을 낱낱이 막아냈다. 그는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강 회장의 재판에 대비했다. 민주는 증인들을 확보하고 증거의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주력했다. 미영은 할머니의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할머니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된 이후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김선희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잠에서 깨어나면 김선희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미영은 할머니의 고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잃었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야 할머니가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고 흐릿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영아, 내가 봤어. 그날 밤. 미영은 할머니의 말에 숨을 죽였다. 할머니가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선희가 쓰러졌어. 피가 많이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놈이 선희를 밀었어. 우물가에서. 미영은 할머니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김선희가 우물가에서 살해당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것. 할머니는 자신이 발견했던 마이크로칩을 우물 속에 숨겼던 것이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누가 선희 할머니를 밀었어요? 누구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힘겹게 숨을 쉬었다. 그림자였어. 시계, 번쩍이는 시계. 할머니의 말은 미영이 할머니의 스케치에서 보았던 그림자와 번쩍이는 시계를 떠올리게 했다. 그 그림자가 바로 강 회장이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강 회장이 김선희를 죽이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려웠던 기억이 치매로 인해 봉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영은 할머니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 할머니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녀의 증언은 강 회장을 법정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파편적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민주는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는 최면 요법과 심리치료를 통해 할머니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잃었던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워했고 미영은 할머니의 고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그날 밤의 진실을 완전히 직면해야 했다. 한편 재판이 진행될수록 강 회장 측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민준이 제시한 마이크로칩과 옹기 장인의 증언, 그리고 김선희의 일기장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다. 강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과거 행적과 부하들의 진술은 그를 더욱 압박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 그는 법정에서 민준과 미영을 향해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고 자신의 부하들을 통해 민준에게 협박을 가했다. 이민준, 내 놈이 감히 나의 일을 방해하다니. 내 놈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강 회장이 재판정에서 소리쳤다. 민준은 강 회장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욱 강하게 맞섰다. 강 회장님, 당신의 죄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속죄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미영은 민준의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정한 변호사였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할머니의 치료는 서서히 효과를 보였다. 할머니는 점차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선희가 강 회장과 마지막까지 싸우려 했다는 것, 그리고 강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김선희를 우물가로 유인하여 살해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순간을 목격했고 김선희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긴 마이크로칩을 우물 속에 숨겼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기억은 할머니가 김선희가 우물에 빠진 후 강 회장이 그녀를 확인 사살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목에 난 흉터가 그때 강 회장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생긴 상처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 틈에 마이크로칩을 우물 속에 숨길 수 있었다. 할머니의 기억이 돌아오자 미영은 할머니의 증언을 법정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민준은 할머니의 증언이 강 회장을 유죄로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증언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재판의 최종 변론 날,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강 회장과 민준,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복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오만하고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민준은 마지막 변론에 나섰다.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강 회장의 모든 악행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복자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정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이유로 증인 자격을 박탈하려 했지만 민준은 할머니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박복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앉았다. 그녀는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미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증인석에 앉았다. 강 회장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그는 노망난 할머니의 증언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기억을 자극하기 위해 김선희의 사진과 나비 목걸이, 그리고 낡은 손수건을 보여주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 20년 전 그날 밤 김선희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민준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선희가 그 남자한테 맞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증거를 주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뺏으려 했어.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강 회장은 할머니의 증언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노망난 할망구의 헛소리를 증거로 삼으려 하다니. 이민준 변호사, 당신은 제정신입니까? 강 회장의 변호인이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에게 마이크로칩을 숨겼던 우물에 대해 물었다. 할머니는 우물을 가리키며 그곳에 마이크로칩을 숨겼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난 흉터가 강 회장의 부하들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였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할머니의 증언은 법정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그날 밤의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할머니가 김선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모습, 그리고 잃었던 기억 속에서 마이크로칩을 지켜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 회장은 할머니의 증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할머니의 증언에 당황하여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판사는 강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0년 전 김선희 살인 사건은 물론 그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강 회장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악행은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법정안은 안도감과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로소 평화를 찾은 듯했다. 강 회장의 부하들과 그를 도왔던 모든 공범들도 함께 처벌받았다. 블랙 로터스와 심연의 그림자의 잔재들은 완전히 뿌리 뽑혔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김선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용기와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그리고 민준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다. 미영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나섰다.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미영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할머니 국밥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국밥집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며 그들을 품에 안았다. 복자야, 미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박복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김치를 묻는 행동을 멈췄다.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도 지켜야 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영은 자신의 소설을 완성했다. 소설의 제목은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김선희의 용기와 할머니의 희생이 나비의 날갯짓처럼 세상을 바꾸었다는 의미였다.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통해 진실의 힘과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에 감동했다. 미영은 이 소설을 통해 작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김선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영원히 기억되게 했다. 민주는 자신의 로펌으로 돌아와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약자들을 위한 변호를 주로 맡았고 불의에 맞서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미영은 할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 할머니는 비록 치매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그림에는 따뜻한 햇살과 희망이 가득했다. 미영은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를 돌보며 자신의 소설을 계속해서 써나갔다. 그녀의 글쓰기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이자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다. 강 회장의 유죄 판결 소식은 전국에 퍼져나갔고 마을은 20년 만에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히고 정의의 햇살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명실상부한 최고의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강 회장과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전담하며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의 회복을 도우며 자신의 소설을 통해 세상의 진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몰두했다. 강 회장은 항소했지만 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명백한 증거들과 박복자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민준의 철저한 변론은
그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결국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끊임없이 불만을 표출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났고 그의 이름은 부패와 살인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 강 회장의 몰락과 함께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들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뿌리째 흔들렸고 사회는 한층 더 깨끗해지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선희의 용기 있는 희생과 박복자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 그리고 김미영과 이민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병실에서 매일 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할머니는 강 회장의 재판이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잠에서 깨어나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졌다. 미영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보았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선희 할머니도 할머니 덕분에 편히 눈 감으셨을 거예요. 미영은 할머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다. 할머니는 미영의 말을 알아듣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퇴원 후 미영은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시골 마을의 한옥집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할머니는 더욱 편안함을 느꼈다. 미영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감나무 아래에 작은 벤치를 놓아주었다. 할머니는 종종 그곳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평온하게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김치 항아리를 묻는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이제 오롯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웠다. 미영은 할머니의 잃었던 기억을 되찾는 과정과 그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은 소설 나비의 날갯짓을 완성했다. 소설은 출간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많은 독자들이 소설을 통해 20년 전 미제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김선희의 용기와 박복자 할머니의 희생, 그리고 미영과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영은 다시금 촉망받는 작가로 우뚝 섰다. 그녀의 소설은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힘과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였다. 그녀는 소설의 인쇄 중 일부를 김선희를 기리는 재단에 기부하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연구기금으로 사용했다. 그녀의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었다. 민주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잔당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자산을 동결시키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는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으로 암약하던 거대한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다. 그의 정의로운 행보는 많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불의에 맞섰다. 미영과 민주는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할머니 국밥집을 찾아가 할머니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다. 할머니 국밥집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복자 할머니 덕분에 이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네. 미영이랑 민준이도 참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시간이 흘러 마을은 20년 전의 비극을 딛고 새로운 활력을 찾아갔다. 김선희를 기리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고 그곳에는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김선희의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박복자 할머니는 미영의 지극정성으로 돌봄 속에서 평온한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종종 미영의 소설을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때로는 김선희의 이름을 부르며 아련한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치매는 그녀의 기억을 완전히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김선희와의 깊은 우정,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용기만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미영은 할머니의 삶을 통해 작가로서 더욱 성장했다. 그녀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과 기억의 힘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음 작품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기억 상실과 트라우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치유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민주는 미영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는 미영의 글쓰기를 항상 응원했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가장 열렬한 독자이자 비평가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을 뒷산에 올랐다. 산 정상에서는 마을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평화로운 마을 풍경 속에서 할머니의 미소는 더욱 환하게 빛났다.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영아, 저 하늘에 선희가 있을 거야.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미영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네, 할머니. 선희 할머니는 할머니를 보며 웃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미영은 할머니의 곁에서 그리고 민준과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정의를 위한 싸움, 진실을 향한 열정,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과 희망을 품고서